자, 베리즈에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전산세무 2급 일반 전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확장판이라고 하는 건요, 앞서 여러분들 압축한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압축한 영상으로는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실제로 질문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압축된 영상을 보기 전에 앞서서 내가 좀 더 확장판을 먼저 보고 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영화도 요약으로 봤을 때 재미가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영화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그 감동을 느끼려면 전체 풀 버전을 봐야 되는 것처럼, 내가 전산세무 2급에서 일반 전표를 틀리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정말 반복되는지 그걸 내가 몸소 찐으로 느낀다면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뭐가 더 자주 나오고 어떤 걸 위주로 학습해야 되는지 분명히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채권 채무에 대한 거래처는 이미 늘상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뭐 캡처해 놓고 보셔도 좋고, 이미 외우셨다고 한다면 넘어가야 되겠죠. 자, 뒤에 비용 코드 500번, 800번 코드를 구분하는 거 이제 너무 쉬워요. 그쵸? 전산회계 1급부터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500번, 800번을 구분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500번은 공장 제조 생산, 그 다음 800번은 본사 사무 영업, 이렇게 구분을 해주겠죠. 자, 만약에 문제 안에서 굉장히 모호해요. 얘가 지금 제조인지 생산인지 혹은 본사 사무실 쪽인지 좀 모호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800번대 코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공장 제조 생산 쪽에 500번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단서들을 제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단서가 없다라는 건 그냥 800번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자, 선납세금입니다. 이 선납세금이다 라는 건 자산 계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받기도 하고요. 혹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을 듣기도 하죠. 이 선납세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요, 내가 아직 이자와 관련된 소득세를 납부할 시점이 아닌데 상대방이 소득을 주면서 먼저 원천징수에 간 사례이죠. 이걸 왜 자산으로 처리합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납부는 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내가 내야 할 법인세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혹여 너무 많이 납부했다라고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 내가 되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자주 나왔었는지 볼게요. 자, 3월 31일 보유 중인 신한은행 예금의 이자 수익 50과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보통예금으로 제외하고 보통예금으로 42만 3천 원이 입금되었다. 자, 이자 수익을 대변해 수익 자리에 가져다 기록을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42만 3천 원 보통예금. 원천징수세액을 뭐라고 처리하느냐? 간혹 세금과 공과라는 이런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문제에서 원천징수세액은 자산 처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선납세금이라는 자산 쪽 코드의 계정을 가져다 써주는 거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원천징수액을 자산 처리하세요 라고 할 때는 쓸만한 명칭은 선납세금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8월 31일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해서 원금과 이자가, 자, 원금 1,000만 원, 이자 40만 원,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 선납세금,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보통예금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자, 옆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몇 회다 104회, 앞에는 몇 회 차였습니까? 110회. 즉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러한 구조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꼭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원금 500, 이자 49만 원에 원천징수세. 자, 이제는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자산으로 처리한다라는 표현이 없어도, 아, 대변에 이자 수익, 그 다음 원금, 전액을 쓴 다음에 원천징수세액을 선납세금으로 부르고 나머지가 입금. 자, 역시나 마찬가지 94회차도 원금, 자, 뭐에 대한 정기예금. 정기예금이라는 계정이 있다 이거죠. 이자 수익 있죠.
2,100만 원. 자, 원금이 3억 원이니까 이자도 2,1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원천징 수액도 그만큼 많죠. 자, 원천징 수액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으로서 자산으로 처리하라고요. 그리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납세금엔 거래처나 이런 걸 넣지 않죠. 그리고 자산 처리하라고 했으니 법인세 비용, 지방소득세 비용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그냥 선납세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구구절절 많은 설명들을 덧붙이고 있어도 기본 구조는 동일해요. 원금, 이자, 세금, 나머지 들어왔음. 자, 계속 보겠습니다. 꽤나 많네요. 네,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80회차부터 시작해서 110회차, 111회차까지 쭉 그동안 나왔었던 내용들을 80, 90, 100, 110이니까 한 40회 분량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만큼 많이 보인다는 거는 그 40회 분량 동안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옆에다가 별표 붙여주면서 이거 중요해요 라고 압축 강의에서는 얘기했다면 확장판을 이용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를 이렇게 체감하실 수가 있는 거죠. 원금, 이자, 그리고 소득세 원천징수는 자산 처리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런 내용도 있었네요. 법인세 중간에 먼저 납부한 세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사례이죠. 자, 자산 처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냈다고 해서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거죠.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법인세를 작년에 납부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작년에 법인세를 1,0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럼 다음 연도가 진행될 때 앞에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 2달 뒤에 6개월이 지나고 나면 2달 뒤에 뭐를 내도록 한다?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금의 절반을 먼저 납부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납부한 절반의 세금을 이렇게 선납세금이라고 부르는 거고 12월 30일 날 가서 다시 전반적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산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12월 31일 결산 문제입니다. 법인세 전체 추계액을 얼마라고 예상한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1,200을 예상한다 라고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선납세금을 조회해서 혹은 결산자료 입력에 있는 선납세금을 먼저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회계 처리가 등장하더라? 차변에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 해서 1,200, 대변에 먼저 납부했던 선납세금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500과 700 이렇게 결산에 진행했던 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으로 들어갈게요.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요 수수료 비용이다 라고 해서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 코드를 써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유난히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결산 시점에 공정가액,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공정가액의 상승은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이익을 불러오고요. 공정가액의 하락은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을 인식하도록 하죠. 우리가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알아서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 결산 내용이니까 결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마주하겠죠. 자, 그렇다 앞쪽에는 일반 전표는 이렇게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가 나오거나 매각, 처분할 때가 나오겠죠. 단기매매증권은 작년 공정가치, 즉 전년도 12월 30일 날 평가했던 금액이 있으면 그 평가했던 장부가액 혹은 평가 없이 바로 취득하자마자 매각을 한다면 취득가액이 단기매매증권의 가격,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오고 대변에 금액이 빌 경우 처분이, 차변은 처분손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주를 단기 투자 목적으로 내가 취득을 합니다. 문제에서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이런 여러 설명을 하지 않았어도 그냥 단기 투자 목적이라는 거 보자마자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주당 6만 원에 취득을 했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100주에 대해서 6만 원씩 투자를 하게 됐기 때문에 600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 주식의 액면가액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액면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매입할 때 수수료, 이렇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이제 너무너무 잘 아실 거고요. 900번대 코드 꼭 조심해 주세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는 거 사실상 확인하셨습니다. 자, 다음도 구조가 똑같죠, 여러분들? 500주에 대해서 10,000원씩 매입했다라고 해서 매입과 관련된 내용,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수수료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수료, 별다른 얘기 없어도 사실은 900번대 쓸 거였는데 친절하게 영업의 비용으로 쓰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900번 코드. 자, 다음 갑니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 네, 오히려 과거의 시험 문제가 좀 더 명확하게 단기 매매 증권을 나타나게 하고 있죠. 10,000원에 1,000주를 매입했다라고 했으니 1,000만 원이 될 거고요. 매입할 때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900번대 영업의 비용을 쓰고 있다라는 거. 아우 지겨워.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진짜요, 지겹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꼭 구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얼마나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2만 원에 2천 주다라고 해서 4천만 원, 그리고 매입할 때 수수료 비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지루하니까 그냥 빠르게 듣기나 점프 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듣는 건 좋은데 점프해서 그냥 핵심만 보지는 마세요. 오히려 그거는 앞에 영상에 업로드했던 것처럼 그냥 축약본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계속 내가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면서 아, 저거 진짜 자주 나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히시고 귀로 익히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말 빠짐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차변의 단기매매증권의 차변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앞서 보신 것처럼 구매한 가격 13,000원에 1,000주, 수수료 8만 원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까지 체크.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이런 멘트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단기에 내가 주식을 구매했다라는 것 자체가 단기매매증권. 자, 단기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거. 내가 단기매매증권이라는 명칭을 문장 안에서 보지 못했어도 단기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은 단기매매증권. 이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10,000원에 처분했으니 차변의 보통예금이 얼마가 들어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100만 원. 하지만 처분할 때 수수료 1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0원을 차감한 99만 원이죠. 여기서 특이사항은 여러분들 조심하실 점, 차변의 수수료를 별도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지 않아요. 즉,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어떤 걸 하더라도 취득이든 처분이든 어떤 걸 다 통틀더라도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이 따로 나올 때는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그런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는다고요. 그냥 내가 매각하고서 순수하게 얻은 자산의 가치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대변으로 처분되는 건 뭐냐? 1주당 5,000원에 취득을 했고요. 중간에 평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 요 취득한 가격으로 보시면 50만 원. 50만 원짜리를 팔면서 99만 원 받았으니 실질적인 이익은 100만 원에 50으로 해서 50만 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은 수수료 떼고서 49만 원만 이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당해년도에 취득을 했었습니다. 즉, 기말 결산 때 공정가치로 평가한 적이 없다. 즉, 뭐가 취득한 가격으로 장부에 써져 있었다. 액면가액은 말 그대로 함정이죠. 이 액면가액을 쓰는 건 자본금과 사채예요. 자본금과 사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액면가액이 필요 없다고요. 단기매매증권은. 자, 취득가격에 주식 수했고요. 1,000만 원에 일괄 처분했죠. 그리고 많이 받았으니까 처분이익이 되었죠. 여기는 처분과 관련된 수수료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역시나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장부가액이 5천만 원이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미 취득한 시점이 저기 어디쯤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취득한 시점에 단기매매증권을 결산할 때 평가를 해서 장부에다가 5천만 원으로 기록한 상태입니다. 이 5천만 원짜리를 4,700에 처분했다라고 했으니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5천 그리고 보통예금에 4,700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허나 같은 구조죠. 45,000원의 수수료를 빼고 들어왔더라. 그런 경우 보통예금에 들어오는 돈은 4,695만 5천 원으로 적어졌죠.
자, 5천만 원짜리를 4,700에 팔아서 300만 원 손실 보는 줄 알았더니 이 수수료까지 합쳐서 실질적인 손실은 304만 5천 원. 이렇게 손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간혹 이런 오해를 하는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처분 이익일 때는 수수료를 이익에서 줄이지만 반대로 처분 손실이 나올 때에는 처분 손실 300에 수수료 비용 4만 5천 원. 이렇게 비용을 따로따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에 이렇게 모두 다 합쳐서 쓰시면 됩니다. 이걸 내가 조금 잘난 척하면서 유식하게 하겠다고 수수료 비용 4만 5천 원을 따로 쓰시면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취득할 때 말고는 수수료 비용을 만날 수가 없다. 처분 이익이 있을 땐 이익을 줄여주고 처분 손실이 있을 때는 그만큼 손실을 키워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매도 가능 증권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어려워하는 이유는 결산 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이 아닌 재무상태표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가산적 성격, 차감적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정가치 평가도 해야 되는데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을 자본 쪽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게 그게 좀 더 신경 써야 될 내용이고 사실 자본으로 반영한다는 부분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정말 어려운 내용은 뭐겠어요? 내가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하고 나서 전년도에 평가를 한 결과값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평가 이익이든 평가 손실이든. 그런데 내가 당해년도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될 때 그 평가에 대한 손실 부분이나 이익 부분이 전년도에 있었던 손실 이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나중에 결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거나 혹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그때 자세하게 얘기하고요. 자,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부분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이요. 단기 매매 증권은 이 단순하게 처분하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해서 대변의 금액이 비면 처분이, 차변의 금액이 비면 처분 손실인데 요놈의 매도 가능 증권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내가 100에 취득을 했던 걸 만약에 전년도에 90으로 평가했다가 내가 130에 매각합니다 라고 하면 매각하는 130, 그 다음 전년도 평가했던 90 이것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은 이 두 가지만 비교해서 40의 처분이익이다 라고 했겠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중간에 평가 손실이 있었던 부분을 먼저 상계 처리하고서 그리고 처분이익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매도 가능 증권은 반드시 이 처분 손익이 취득 가격과 매각 가격을 비교해서 취득한 가격과 매각 가격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100에 취득을 했다. 그 다음에 내가 110으로 평가를 했었다. 그리고 내가 130에 매각을 한다. 그러면 이 중간에 평가를 했었을 때의 매도 가능 증권 가격, 지금 현재 매각하는 가격, 이 두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게 될 거냐면 취득하고서 평가할 때 여기에 플러스 10. 자, 그러면 평가 이익을 반대편으로 처분할 때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상계 처리해줬죠. 자, 그리고 나면은 얼마에 차변에 140, 대변에 110이니까 30만큼의 처분이익이 나올 텐데 그 결과값은 취득과 처분의 가격을 비교한 값이다 라는 것도 검산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평가 손실이 났던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차변에 그래도 금액이 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혹은 평가 이익이 있었는데 나중에 처분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해서 조심하실 점은요. 이 매도 가능 증권의 코드 번호가 두 개가 검색이 되죠. 123번과 그 다음 178번.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라고 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 투자자산 쪽이니까 두 번째 거의 코드 번호 선택. 자, 그 다음 취득가격 1,800, 공정가액 2,200, 공정가액 2,100이에요. 그러면 1,800에서
2200으로 넘어왔을 때 플러스 400. 자, 그 다음 2200에서 2100으로 넘어왔을 때는 사실 마이너스 1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마이너스 1과 관련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인식했다기보다는 앞에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이 1만큼 줄어서 이제 현재 상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3,300만 원만큼만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처음에 취득했을 때부터 공정가액에서 400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에 100만 원만큼의 평가 이익을 줄였다. 손실의 부분을 줄였다. 자, 그리고 나서 아직 300 있다. 이 상태에서 2천만 원의 매각. 그러면 여기 차변에 사실은 2천만 원이 들어와야 되지만 역시나 매각 수수료를 또다시 하나 언급을 하죠. 그러면 2천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1990에 매각한 거예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의 가격은 전년도 결산할 때 평가했던 2,100만 원. 요 장부가액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최후에 평가했던 가격을 씁니다. 자, 여기서 끝을 내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끝을 내시면 안 되고 반드시 뭐를 처음에 만들어놨던 평가이익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평가이익을 차변으로 이익은 대변에 생겼기 때문에 차변으로 없애주시고요. 차대변 밸런스를 보신 다음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 190이 기록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제로 이론형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었죠. 뭐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190이다. 내가 정말 맞게 회계 처리했느냐? 라는 걸 아시려면요. 처음에 취득했던 가격이 1800이었죠. 마지막에 매각한 가격이 1990이라고요. 그러면 1990과 1800을 비교해 봅니다. 1800과 1990. 둘을 비교하게 되면은 얼마만큼 190만큼 더 받았구나. 요 190만큼 더 받은 게 당연히 처분이익으로 이렇게 표기가 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이런 표가 나왔는데 요거는 뭐냐면 바로 이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앞에서는 문장에 구구절절 썼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취득가격, 시가 전년도 처분가격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취득에서 시가 갔을 때 뭐가 있었겠다. 평가손실 400. 그리고 또 하나 문제에 대한 전표를 입력하기 전에 앞서서 취득가격 2,800을 2,600으로 처분하니까 결국에 얘는 뭐가 생길 거다? 처분 손실 얼마? 200이 생기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이니까 178번 코드를 쓰는 거다. 매도 가능 증권 전년도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었으니 2,400이 장부 가격. 실질적인 처분가액, 매각액은 2,600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 앞서 2,800과 2,400의 요 차액 400이 바로 평가 손실로 차변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을 버리면서 평가 손실이 이렇게 대변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2,400에 400, 2,800에 차변에 2,600이니까 200이 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를 할 텐데 그렇게 처리하고 나서 보니까 취득 가격이 2,800인데 2,600에 매각하니까 처분 손실 200이 발생한다라는 생각이 맞았구나. 자, 그 다음 볼게요. 바드라움이 대변으로 나가는 4가지 거래인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기 추심되었을 때 이 추심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800번 판매 관리비 있죠. 자, 부도가 났을 때 부도음과 수표인데요. 반드시 양쪽 변에 거래처 꼭 써주세요. 자, 배서양도는 솔직히 말하면 세모 무슨 얘기냐면 바드라움이 대변으로 이렇게 배서양도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타인이 배서양도에서 주는 바드럼을 차변으로 받을 때도 있어요. 자, 할인의 무슨 거래? 매각 거래와 차입 거래가 있죠. 자, 시험 문제는 두 가지가 다 공평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문제 안에 바드럼을 매각했다라고 하면 바드럼이 대변으로 사라지면서 할인율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부르고요. 만약 담보로만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면 바드럼은 회계 처리에 나오지 않고
단기 차입금의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동일해도 이 계정이 서로 다르죠. 매각 거래는 받으러움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 다음 차입 거래는 단기 차입금의 이자 비용 이렇게 다릅니다. 자, 반드시 받으러움이나 단기 차입금은 거래처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매각 거래, 그 다음에 추심, 부도 이 세 가지 혹은 배서양도까지 네 가지를 보시면서 받으러움이 대변으로 사라지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약소가액이 1,500짜리였고요. 할인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보통 예금에 들어오는데 반드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표현을 해줍니다. 왜? 이 표현이 없으면 단기 차입금의 이자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움 거래처 1,500 그리고 차변에 할인 비용만큼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나서 보통 예금이죠. 항상 매각 거래를 조심하셔라.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차입 거래예요. 항상 매각 거래가 과거에는 정말 많은 비중이 나왔는데 지금 요즘은 이렇게 매각 거래도 나오고 차입 거래도 나오고 아주 사이가 좋네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주요 부위를 캐치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앞서 보셨던 문제와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얘도 대변에 받으러움에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쓰면서 왜 틀렸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차입 거래이기 때문에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 차변의 할인료만큼을 우리가 할인 수수료다라고 하는 것을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 절대 수수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면 안 돼요. 자, 다음 봅니다.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배서양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갚을 값은 1,100만 원, 1,10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받으러움. 어머나, 대변에 보통 예금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차변으로 잘못 기록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이쪽으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 또 나중에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를 얘 보통 예금이 왜 차변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대변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대변에 당연히 받으러움이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도 대변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600, 500. 자, 외상 매입금을 갚는 데 있어서 받으러움을 배서양도했구나.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외상 매입금은 SH 컴퍼니 거죠. 받으러움은 영동물산 거구나. 거래처가 다르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단기 차입금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할인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당좌 차월에 대해서 쓸 때 당좌예금의 마이너스 잔에 문제에서 당좌 차월 계정을 쓰세요 라고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다? 이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기간 내에 빌렸다 라고 했을 때 단기 차입인데 근데 아래쪽에 시험에 나왔던 회계처리를 보니까 빌렸을 때가 아니에요. 빌렸을 때야 뭐 보통 예금의 단기 차입금이다 이렇게 썼을 텐데 지금 이 아래 회계 처리는 뭐다? 갚을 때, 상환할 때죠. 내가 뭐 은행에 대한 은행에 대한 단기 차입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했다라고 쓰는 내용이겠죠. 장기 차입금, 자,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으며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유동성 대체를 위해서 장기 차입금이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뀐다거나 혹은 유동성 장기부채 처리했던 게 만기 연장으로 장기 차입금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결산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쪽에 일반 전표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봐주셔야 될 텐데 볼게요. 자, 단기 차입금 1억, 만기 상환일이 도래해서 원금 상환, 이자 30 함께 지급. 그래서 대변의 보통 예금에서 1억 30, 원금이 1억, 이자가 30 각각 기록이 되었죠. 자, 하나은행부터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 차입.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5년 후 상환 조건이니까 장기 차입금. 어때요? 이건 굉장히 심플하죠? 사실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예요. 자, 이제 건설 중인 자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건설 중인 자산은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죠. 혹은 금융비용에 대해서 자본화하셔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항상 그 건물들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차변에다가 이 부분은 뭐를 쓰면 안 되고 이자 비용을 쓰면 안 되고 건설 중인 자산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건물의 신축 공사를 위해서 장기차 입금의 이자 비용, 보통예금에서 지급.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죠. 여기까지만 보면 장기차 입금의 이자 비용, 차변에 이자 비용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이 주의사항. 차입원가 자본화 요건을 충족했다. 건물은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110회는 23년도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24년도 2월 28일 날 완공될 예정이니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 물건이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렇게 내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사용하게 되는 차입금과 관련해서는 이자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문제가 또 나왔네요. 특정 차입금 이자 비용.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 대변의 당좌예금인데 차변의 이자 비용이 아니라 자본화 대상이다. 완공할 거다. 라고 하면 건설 중인 자산. 자, 이제 대손입니다. 대손 상각과 관련해서는 대손에 대한 확정부터 보시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일 때 다음 코드에 충당금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없거나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 바드러움도 마찬가지로 대손 상각비. 하지만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그 다음 코드에 충당금을 가져다 쓰고 부족하거나 없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것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 쪽에 코드를 씁니다. 자, 거래처 동방불패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회수 불가능, 대손 처리, 충당금은 400이 있었죠.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사라지고 차변의 대손 충당금 먼저 400을 가져다 쓰는데요. 1300을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900은 대손상각비.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우선적으로 1순위로 먼저 가져다 주시고 2순위가 대손상각비. 자, 다음 갑니다. 거래처인 주식회사 신화의 파산, 외상매출금의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었다. 장부를 조회해서 처리하시오.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사라졌죠. 3,400. 자, 장부를 조회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디를 가서 계정별 원장을 가서 몇 번 코드, 108번 외상매출금의 다음 코드인 109번에 대해서 날짜 6월 15일 기준으로 조회를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알려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조회를 하셔서 금액을 가져다 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도록 출제가 됐었죠. 자, 제품을 판매해서 계상되었던 외상매출금,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 대손 처리. 자, 대손 충당금을 조회한 후에 분개하세요라는 역시나 유사한 구조. 따라서 어디서? 맞아요. 계정별 원장에서 7월 12일을 기준으로 109번 충당금을 조회했더니 250이 나오더라. 그럼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자, 그 다음에 약속어음, 바드러움이었겠죠?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약속어음이니까 바드러움, 부도로 인해서. 자, 조심. 부도가 났다라면 부도음과 수표였죠. 하지만 부도로 인해 대손이 확정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여 대변에 바드러움을 정리해주면서 충당금, 조회된 금액 먼저 가져다가 바드러움의 다음 코드로 쓰시고 부족한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문제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부가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자, 대여금이 있습니다. 대여금 500. 자, 그리고 역시나 충당금을 조회하래요. 계정별 원장 가셔서 115번 코드, 즉 단기 대여금의 다음 코드를 조회했더니 300. 그리고 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여기에서는 대손 충당금이 115번 코드로 조회를 했었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대손상각비가 아닌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써야 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에 대한 회수거래요. 앞서 부가가치세를 고려한다, 대손세액 공제를 고려한다, 이런 걸 고려하지 말아라 라고 나왔었죠. 자, 대손세액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물건을 매출을 할 때 제품 매출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먼저 받아서 나라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내가 아직 회수하지도 못했지만 외상값으로 아직 회수하지 못했지만 나라에 내가 먼저 납부를 하고 거래처한테 받아서 충당하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외상값을 떼이다 보니까 거래처로부터 받을 길이 없어진 거죠. 그럼 나는 나라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부속서류에서 배운 대손세 공제 신고서죠.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내가 거기에 매출세액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주세요 라고 해서 부가세 신고서 쪽에 매출세액도 차감하도록 기록이 되었었죠. 자, 그런데 이 거래처가 파산을 하거나 망할 때는 내가 매출세액을 빼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돈을 갚는데요. 돈을 갚을 때 뭐도 갚냐면 단순한 물건값뿐만 아니라 뭐도 갚는다?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가지고 와요. 왜냐? 그래야 상대방도 매입세 공제를 받으니까 상대방은 나한테 부가세까지 같이 갚습니다. 따라서 회복하는 시점에 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100% 금액이 아닌 110% 금액을 받게 됩니다. 물론 시험 문제가 대손세 공제를 고려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110% 금액을 받았어도 대변에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전액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세액 공제를 받았던 이 부가세 예수금을 환급받았던 회사들은 다시 물건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실 때 물건값은 내가 가질 수 있지만 부가세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처리가 필요하겠죠. 자, 이러한 이해를 다 하고서 하는 친구들은 좀 시원시원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 혹시라도 이해하지 못했다 한다면 대손세 공제라는 걸 받기 전에 내가 대손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라는 건 기존에 알던 방식. 오늘 내가 깨달은 대손세 공제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다시 회수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라는 얘기구나 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차변의 600만 원 중 절반을 현금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던 내용입니다. 대변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고민하지 않도록 아예 전개 대손 처리했던 게 회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줬네요. 자, 그 다음 역시나 파산으로 인해서 대손 처리했던 거 대손세 공제를 받음,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조심할 내용이죠. 현금으로 들어왔던 11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에 해당하는 건 물건값, 하지만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었으니 부가가치세 10만 원은 매출세액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 자, 장기대여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누군가에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대여를 하는 거겠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대안에 15개월 후 회수 조건으로 12개월을 초과하고 있구나. 장기대여금. 자, 차량 관련 지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유비, 수리비, 주차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는 차량 보험료, 차량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계정,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가, 취득세, 등록세, 매입 수수료, 자본적 지출은 차량 운반구, 리스나 렌탈은 임차료. 자, 제조부서에서 구입한 화물 트럭을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냈대요. 대변의 현금, 화물 차량은 차량 운반구. 자, 공장 신설을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죠. 토지에 취득세를 냈대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토지 1억 원과 취득세 3억 5천, 1억 3천, 1억 350. 자, 토지가 모두 다 되는 거죠. 매입할 때 부대비용, 취득세 같은 거 모두 포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이죠. 차량 보험. 우리가 앞에 차량 같은 거 배웠었습니다. 보통예금에서 납부했고요. 요 230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했다 하더라도 65만 원은 판매부서 800번 코드, 나머지는 제조부서 영업에 지금 제조원가 500번대 코드로 쓰겠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거는요. 절대 앞으로 보장받을 거야 라고 해서 선급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을 쓰지 말란 얘기. 뭐만 정답 인정하겠다? 보험료만 정답 인정을 하겠다.
자, 여러분 이제 정부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이 정말 많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진 것 같아요. 이 정부 보조금부터는요, 여러분들 바로 넘버 2 버전의 강의로 들어가서 또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